드릴게요.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는요, 뇌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은요,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체 장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뇌에 있는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계와도 대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내용 여기서 볼까요?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면 행복 호르몬, 감정 호르몬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돼야 숙면을 불러오는 멜라토닌의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로토닌은 어디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만드는 거다? 내가 섭취한 단백질 중에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장내 미생물이 먹고 95%가량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즉, 아무리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울감, 무기력함, 두통 이런 거 오겠죠. 그죠? 심신의 불안정 초래되겠죠. 불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게 바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뇌축 이론이라는 겁니다. gut-brain axis라고 하는데요.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야단 맞으면서 울면서 밥을 먹었던 경험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울면서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 밥덩어리가 막 목이 칵칵 막히는데 억지로 먹죠. 이 말은 즉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체했을 때 두통이 오는 것도 장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편안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라는 이 설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거죠. 장내 미생물의 균총이 실제로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정신질환 하면은 우리 딱 두 글자 뇌리에 꽂히죠. 치매. 그렇죠. 우리 김남수 리더님도 치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치매. 그 다음에 우울증. 당연하죠.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파킨슨 이런 것들 모두 다 정신질환이고 물론 노화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뇌가 아프면 장내 미생물이 아픈 거고요. 장내 미생물이 아프면 뇌가 아플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던 미생물들이 생태계가 불균형해지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뭐가 되더라? 바로 노화가 촉진됩니다. 비만할 수 있고요. 당뇨나 암, 아토피, 염증성 장질환 또는 정신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특징과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해 봤더니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더라. 종 다양성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의 형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그 사람 굉장히 건강했는데 세상에 암이래.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람 참 건강했는데 입원했대.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대. 그건 아닙니다. 자, 갑자기란 건 없어요. 뭔가 전조증상이 있었고 잘못된 습관이 있었겠죠. 그런데 장내 미생물에 의해 우리의 건강이 좌우된다라고 봤을 때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바뀌게 될까? 그 요인을 알면 우리가 좀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을 둘 수 있어요. 일단은 출발이 다른 거죠. 어떤 유전을 받았냐는 이제 선천적으로 출발 선상이 좀 다른 건데 후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어떤 위생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서 그로 인해 세균에 감염된 적은 있는지 없는지, 그로 인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은 있는지 없는지, 스트레스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숙면을 이룰 수는 없는지, 못 자는지, 또는 흡연이나 담배 또는 술과 같은 생활 인자는 없는지, 너무나 많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도 바뀐다.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한 번 건강하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도움될 만한 정보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쁘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사탕도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약이네요. 바로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을 들어보셨죠? 이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은 40대를 넘기기 힘들었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40, 70, 80까지도 살게 됐죠? 그럼 항생제가 뭐 하는 약인가요? 말 그대로 세균에 의해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죽여서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약물이죠. 그런데 이 항생제가 세균을 찾아가서 죽여야 하는 아이들만 기적처럼 탁탁탁탁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내에 살고 있는 다양한 균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다라고 알려져 있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에게 이르기까지 항생제를 투여하고 불과 며칠 만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면 우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라고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어느 곳에 전쟁이 나서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때요? 지구라는 이곳이 참 대단해요. 자연 정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잡초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언젠간 나무도 자라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그런 장래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물론 놔두면 언젠가는 복원하기 위해 돌아오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면역 저하에 따른 질환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꼭 필요에 의해서 드셨다면 그 이후 핵폭탄이 떨어진 내 장을 복원시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 미생물의 다양성과 그들의 먹이를 충분히 넣어주면서 숙면도 취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도 해줘야 되겠죠. 먹고 난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영문 한번 보시겠어요? 항생제를 영문으로 어떻게 읽습니까? 안티바이오틱스. 리더님 어떠세요? 안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안티팬 이러면은 날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어때요? 아, 뭔가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안티바이오틱스?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들도 다 싫어하는 아이들인 거죠. 이 이름을 기억한다면 무분별하게 드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뉴욕대학교 마틴 블레이저 교수님 팀에서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쥐실험인데요. 3가지의 쥐실험 중에 제가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요, 생쥐를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20주까지 항생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룹은 태어나자마자 20주 동안 계속적으로 저용량 페니실린을 투여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은요, 생후 4주 동안은 엄마의 젖을 먹게 하고 그 다음 16주는 항생제를 저용량으로 투여했죠. 자, 20주가 되었을 때 이들의 몸무게를 재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항생제를 저용량 투여했을 경우에 살이 찌더라, 비만하더라, 28g의 체중이 나왔고 나머지 2그룹은 체중이 거의 차이가 없었더라. 그럼 이 논문의 결론은 저용량 항생제의 이른 나이에 장기적으로 오래 투여하면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된다
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4주 동안 너무 어렸을 때는 안 먹이고 그 이후 16주 정도 먹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얘는 체중 변화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실험은요. 4주만 먹여보고 16주만 먹여보고 또는 뭐 8주만 먹여보고 이렇게 좀 나눠서 특정 기간만 쥐에게 상생제를 투여해 봤더니 정상지보다는 조금 살이 쪘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 살찐 생쥐의 장내 미생물을 무균 상태의 쥐에다가 이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지켜봤더니 이 쥐가 살이 찌더라.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지금 당장은 비만으로 발현되지 않았지만 그 쥐의 장내 미생물은 비만을 유발하는 생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잠재적으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이른 나이에 일찍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OECD 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신상원 교수님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감기와 중이염에는 항생제를 안 쓰게 되어 있어요. 라고요. 근데 리더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감기 걸리면 중이염 바로 오고 늘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배신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의학 교과서를 볼 일이 없으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항생제를 처방했을까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도 제대로 처방 안 해주고 잘 낫지도 않으면 직무유기한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 들죠? 또 의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빠르게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잘 낫지 않을 테니 이 환자가 내 병원에 오지 않겠죠. 리더님들도 이런 말씀 해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나 피부에 뭐가 났는데 어느 병원 가면 좋아? 병원 추천해줘. 야야야, 거기 가봐. 금방 나. 이런 말씀 안 해보셨나요? 뭐겠습니까? 바로 어떤 약을 쓴다라는 걸 잘 아시겠죠. 자, 한 3일 정도 약 써보고 경과에 따라 약을 바꿔봅시다. 이런 병원이라면 좀 믿고 가셔서 신뢰감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였죠. 그래서 요즘 유럽 각국에서는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항생제 줄이기 캠페인인데요. 올바르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라는 네덜란드의 항생제 줄이기 캠페인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리더님이 채팅창에 지난번에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저의 비만의 원인은 결국 항생제였네요.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도 어렸을 때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뚱보균. 자, 뚱보균이 있으니 내가 살이 찌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은요. 특정 미생물 하나가 이 큰 덩치의 나를 뚱뚱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특정 미생물 하나가 나를 뚱뚱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미생물 생태계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게 되었느냐는 앞서 보셨던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항생제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감염이라던가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생활인자 이런 것들, 유전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다이어트 참 1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뭐 때문이지? 그럴 때는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기초부터 다시 보자. 장내 미생물이 비만으로 가는 불균형한 생태계라면 어쩌면 그로 인해 빠르게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생활인자들을 먼저 차단해주고 식생활과 운동을 경화한다면은 전체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 뚱보균이 있어서 뚱뚱한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식생활을 가지면 좋을까요? 자, 장이라는 장소는 한정적이에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유해균과 유익균은 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벌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많은 장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미생물에게 집을 제공하고 있는 건물주인 내가 어떤 먹이를 넣어주냐에 따라 어느 균이 우세할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먹고 계셨나요? 저는 먹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또 월경전 증후군이 있을 때 단 게 땡기죠. 아이스크림, 케이크 너무 먹고 싶죠. 자, 그런데요. 내가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내가 먹고 오롯이 내가 소화 흡수 다 시켜버리는 것들은 나쁜 음식이에요. 즉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 밀가루, 흰 쌀밥,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들,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이런 먹잇감을 계속 넣어주면서 유산균을 잔뜩 드신다고 해서 걔네들이 들어가서 먹을 거리가 없는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유익한 균들의 장내 영토 확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먹어줘야 할까요? 나는 먹었으나 나는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찌꺼기가 있고 그 찌꺼기를 먹고 분해할 수 있는 바로 식이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식이섬유의 3가지 기본 기능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비만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대 라고 설명하셨죠? 그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먹은 식이섬유는 반드시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위에서 식이섬유가 많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덩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나요. 그럼 우리는 뭐를 느끼게 되죠? 포만감. 그러면 식사를 적게 하게 될 것이고 체중 감량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덩어리가 커진 이 식이섬유가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소장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인데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빨리 이동을 못합니다.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때 영양소의 흡수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도 천천히 소폭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니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온 부피가 큰 식이섬유는 대장벽에 있는 담즙산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빼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럼 우리 몸에는 담즙산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담즙산이 부족하니 콜레스테롤아 어서 담즙산을 만들거라. 담즙산의 원료는 콜레스테롤이에요. 혈액 중에 놀고 있던 콜레스테롤에게 뭐가 떨어졌다? 일거리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요 3가지가 이러한 원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한 가지 더 추가. 바로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난소화성, 소화가 난하다,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먹었고 포만감도 느끼고 배는 부른데 소화를 나는 다 시키지 못해요. 그럼 누가 시키느냐? 내 장내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이 이 난소화성 식이섬유를 먹고 무언가를 뱉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대사산물이에요. 가끔 AP에 오셔서 짧은 사슬 지방산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진열해놓고 파는 제품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식이섬유를 먹고 내 장내 미생물들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내 건강에 핵심 역할을 한다. 어떤 핵심 역할요? 첫째, 장내 산도를 낮춥니다. 유산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균들이에요.
대장 내의 산도가 낮아지면 유산균의 활동이 원활해지겠죠. 반대로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유해균들은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내의 미생물 균층의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이 단쇄 지방산은 그람당 2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름이 지방산이니까 살찌는 거라고 착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지방산은 체내에 쌓이는 형태가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식이섬유 그리고 미생물이 먹고 뱉어내면 짧은 사슬 지방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과학자들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식이섬유를 봅니다. 자, 맥이라고 불러요. 이 맥을 땡땡 도날드에 가셔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이 액세시블 먹을 수 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다. 주체가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먹는 주체가 사람이면 식이섬유가 되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주체를 누구로 봤어요? 미생물로 봤어요. 네. 그래서 미생물이 소화해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 같은 말인 거죠. 맥. 이걸 발효시켜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생성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제 먹잇감은 잔뜩 마련됐습니다. 어떤 걸 먹으면 되나요? 통곡물, 버섯, 해조류, 우엉, 연근과 같은 뿌리채소, 녹색채소, 껍질째 먹는 과일, 이눌린과 펙틴과 올리고당이 가득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곧 좋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먹잇감이 마련되면 이 먹이를 먹어줄 균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넨버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넨버그라고 한번 쳐보시면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소넨버그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산균은 나그네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나그네? 왔다가 갈 거 뭐 그럼 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유산균을 먹게 되면 이 균이 장내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좋은 역할을 하고 죽거나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필요 없네요. 빠져나가는 거? 그게 아니죠. 식약처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정장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드셔야 된다는 걸까요? 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오는 나그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내 장 안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나그네가 와서 상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섭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먹다 안 먹다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텀이 발생하겠죠. 그 작용을 오롯이 받을 수가 없을 수 있고 균의 수를 또 맞춰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성은 알겠는데 고르자니 너무 어려워요. 고르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고르기도 까다롭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선택 기준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부합하기 어렵다면 나는 이 중에서 3가지를 더 주요하게 볼 거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장균수라는 게 있는데요. 투입균수는 처음에 제조할 때 몇 마리 넣느냐라는 거고 보장균수는 정해진 유통기한 동안 아무데나 뜯어서 검사해도 이 정도는 들어있다. 좀 더 안정적인 균수다. 50억 보장균수면은요, 50억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까지 위산과 담즙산으로부터 살아남아서 부착한 다음에 장내 다른 균들과 공존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기능성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균들이 배합되어 있는지, 안정성과 항생제 내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균주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거 참 어렵네요.
이 아이들 이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또 길기는 왜 이렇게 길어요? 외워지지가 않네요. 자,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려운 이름, 이 명칭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최지안 이렇게 부르면 될 것을 락토바실리우스 루테리 1071 이게 이름이라니 우리가 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원리를 한번 볼까요? 자, 과학자들이 어떤 생물을 분류할 때는 큰 단위에서 세분화하고 세분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균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이시는 락토바실리우스라는 건 생물을 분류하는 기초 단위 중에서 속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바로 균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산균의 실질적인 이름은 바로 요 균주라는 거죠. 자, 아니 뭐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는 똑같이 어려운데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인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요. 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동물을 우리는 큰 부류로 뭐라고 부르나요? 포유류라고 하죠. 맞아요. 속에 해당됩니다. 포유류. 근데 그 누구도 나 포유류 키워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돼지를 키우는지 소를 키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포유류라는 큰 범위 안에서 좀 더 작은 범위, 저는 개를 키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를 키운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요즘은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 반려견을 키워요. 어떤 견이요? 슈나우저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 슈나우저가 견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요, 같은 포유류고 같은 개라 할지어도 종류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처럼 유산균도요, 똑같은 락토바실리우스 루테리라고 해도 뒤에 있는 스트레인명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고를 때, 야,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들은 걸 사야 하는데, 그런데 웬만한 제품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요, 뒤에 균주의 이름이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균주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연구가 잘 된 균주일 확률이 높다. 좀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5가지의 균종은요, 지금 리더님들께서 드시고 계신, 초록색, 그 파우더 타입의 유산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드릴 수는 없어서 다 알아들으시죠? 네. 초록색 파우더 타입의 이 유산균에 들어있는 5종류의 균주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종, 속, 스트레인명까지 다 나와 있는, 안정한 균이구나. 어느 정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균들로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게다가요, 락토바실러스라고 시작되는 건 이제 보통 유산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 내에 서식하는 균을 이야기하는데요. 굳이 원료의 가격으로 따지자면 비피도박테리움이 훨씬 더 원료가 비싸고 까다롭습니다. 균주를 추출하는 방법이. 그래서 내가 먹는 유산균에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있다면, 게다가 스트레인명까지 있다면, 믿을만 하구나. 비싼 원료를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NH019. 이 아이는요, 일단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 향상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라고 부르는 이 균주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시켰더니 호흡기와 위장 증상을 완화시켰다. 요즘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나는 조금 이 호흡기가 문제가 돼. 도움되는 미생물의 어떤 균종은 없을까라고 한다면 BL04. 그 다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이라는 균종은요. 소장에서 나쁜 균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요 나쁜 균들을 좀 제압해서 정장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LA14
이 균주는 좀 여성에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유익 균종인데요. 질의 감염증과 세균성 질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 나는 좀 습관적으로 질염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이 균의 배합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LPC37 이 균종은 장의 소화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균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고루 대장과 소장과 여성에게 도움되는 균주들로 만들어진 장내 유산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들어있어서 에시도필러스 LA14를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는 균주로만 구성된 걸 먹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3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NCFM 아까 장유산균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장 부착 능력이 우수하고 정장작용을 한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된다라는 거고요. 에시도필러스 LA14와 람노소스 NH001 이 아이들은 따로 보시지 마세요.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균주의 합이 아주 좋아요. 두 균주의 합은 여성의 질내 에코시스템인 pH 4.0에서 4.5를 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은 질벽을 병원균들이 질 점막에 붙지 않도록 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젖산 생성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질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환경을 좋게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LA14와 NH001이 함께 들어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 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방광염이나 요도 감염도 조금 쉽게 일어납니다. 이게 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 크림베리 성분이 좀 부원료로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크림베리 추출물 자체가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생리활성 물질은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한다가 인증이 된 건데, 주로 하는 역할은 장내 세균이 요도를 통해 감염이 쉬운 구조인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광염이 자주 일어나겠죠. 즉, 이 요로에 유해균이 흡착되는 걸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크림베리 추출물이 도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건조된 크림베리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어때요, 리더님? 달고 맛있어요. 혈당 오르고 살찝니다. 그러니 크림베리를 생과일로 먹으면 너무 시고 얼마나 많이 먹어야 그 효과를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정제된 형태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 유산균 설명드리면서 가장 많은 질문 3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둘 다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둘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라면은요, 이 장 유산균과 여성 유산균을 같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익한 균들도 자기들끼리는 경쟁 관계예요. 쟤보다 내가 더 우세해야지, 얘보다 내가 더 우세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기능은 여성 유산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얘가 조금 상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장 유산균을 먹으면 저녁에는 질 유산균을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드신다면 조금 이렇게 따로 드시는 게 어떨까? 물론 같이 먹는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함께 들어있는 유산균도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질문. 2가지 중에 꼭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뭐를 먹어야 되나요? 이건 개개인에 따라 달라요. 내가 현재 장 건강에 문제가 있고 변비 설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면역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어디를 먼저 케어해야 돼요? 장 유산균을 통해서 장을 케어하고 면역이 좋아지는 여성 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장에 문제가 없고 변비 설사도 없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면역이 좀 떨어지는 듯하면 아니면 구조적으로 좀 질염이나 방광염이 습관적으로 온다. 그렇다면은 여성 유산균을 먼저 좀 드시다가 완화가 되면 또 장 유산균으로 드실 수가 있겠죠. 3번째 질문, 남자도 먹어도 되나요? 자, 이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리더님. 자, 일단은요, 남성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기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남성의 항문에서 요도로 이 균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합니다. 구조가 달라요. 굳이 그런 어려운 경로로 요도로 얘들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남성 전립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여성 유산균을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립선 건강은 오메가3, 아연, 셀레늄, 소팔메토 이런 거를 드시고 장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지금 장 유산균이 똑 떨어졌는데 내 와이프는 혼자 뭐를 자꾸 먹네요. 그 유산균 나도 먹어도 되나요? 그럴 때는 드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균주가 장에도 다 들어있는 균주예요. 장 유산균에도. 예, 그럴 때 상시로는 드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미생물들과 그 먹이가 공존해야 할 장소, 바로 대장이죠. 대장 점막이 촘촘해야 유해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이런 병원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장이 느슨하면 아무래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기에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논문에서는 아연에 결핍된 사람들이 급성설사와 만성설사를 유발하더라. 설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연이 결핍되었을 때 장점막이 느슨해지고 그 사이로 병원균들이 침입하면서 그로 인한 면역 과민 반응으로 설사가 나더라. 그렇다면 적정량의 아연 섭취로 장점막을 타이트하게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이 유지가 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당연히 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 먹고 단세지방산 만들어내겠죠. 아연은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영양제는 딱 정해져 있냐, 개인에 맞게끔 좀 드시면 되는데요. 상한 섭취량이 있는 것들은 그 양을 좀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연 성인 기준 35mg 이하로 먹어라 라는 거고요. 하루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엔 12mg 정도 먹어라. 또는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한 6g 정도 먹어라 라고 보시는데, 우리가 6g이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이 6g의 아연이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초과됐다고 해서 6g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8g 먹었어 막 후덜덜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잉해서 드실 때는 구토, 설사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요, 바로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2018년도에 열린 바로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라는 회의인데요. 이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뭐 하는 곳이냐면 글로벌 제약 업계의 최대 행사입니다.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모여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발표하고 의논하는 자리예요. 이때 빌 게이츠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류의 중요한 헬스 키워드 3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뇌, 치매 치료제죠.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갔는데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시간이 30년이라면 그 생명 연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뇌, 바로 치매 치료제가 아주 중요한 헬스 키워드가 되고, 두 번째, 항암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서 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면서 오는 다양한 암으로부터 연명을 겨우겨우 약품으로 하고 산다면 그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이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 나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 즉 항암치료제. 3번째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더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뇌, 암, 장.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이 3가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건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렇다면 그 연결점이 바로 면역계가 조절되지 않는 염증이라면 이 염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냐면
어려움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밀가루를 좀 줄이고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려견에도 먹이를 주고 반려묘에도 간식을 주고 하는데 왜 내 몸에 살고 있는 공생 미생물들은 굶기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밀가루를 끊으세요? 못해요. 저도 밀가루를 못 끊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리더님들께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줄여야 하는데 일주일 7일 중에 단 하루는 나를 위해 밀가루 음식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류를 좀 선택하셔야 되냐. 나는 면을 포기 못해 라고 하면 면을 드시는 거고요. 나는 면은 안 먹는데 케이크와 쿠키는 포기 못해. 그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뭐를 하느냐. 오롯이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게 집중적인 맥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로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저는 혼자 살아요. 그런 채소 먹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제품화돼서 나오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6일, 6일, 6일. 3주를 진행하시는데 3주 후에 내 장내 미생물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변입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균형 잡혔을 때의 변은요. 변 보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리고 변의 모양이 온전합니다. 그리고 변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세 가지의 박자가 맞춰지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매우 좋다. 반대로 변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의 양이 매우 적으면서 변의 형태도 제각각이다 라고 한다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즘은요. 나의 변의 상태에 따라 변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에 따라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 어떤 영양 보충제보다 개별 맞춤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건 유산균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너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제품으로 내가 좋으니 너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질문 많았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유산균을 먹었더니 부글부글거리고 설사를 해요. 이 유산균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 전에 먹었던 거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바꾸니까 문제가 있어요. 설사를 해요. 가스가 차요. 소화가 안 돼요. 자, 한 7일 정도 먹었는데 그 증상이 계속 된다면은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균주의 배합이 균주가 나와 맞지 않는 거죠. 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전에 먹었던 유산균이 나와 더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정도 꾸준히 먹었는데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처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살아있는 균인데요. 당연히 적응 기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7일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섭취를 중단하고 그 전에 먹었던 유산균을 다시 한번 먹어보셔서 그게 완화가 되었다. 아, 그 균주가 현재의 균주가 나랑 더 잘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